안녕하십니까. 현대영어영문학회 발표를 맡은 모건대 영어교육과 성창규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발표의 제목은요, 아르마딜로라는 엘리자베스 비숍의 시가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되는 시가 로버트 로웰의 스컹크라는 시인데, 대체로 이제 로웰의 명성 때문에 스컹크의 영향을 받아서 아르마딜로라는 시가 생겼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본래는 아르마딜로의 영향을 받고 로웰이 스컹크 아울, 스컹크 시간이라는 시를 썼었고요. 또 고고의 두 시인들을 잘 알고 있는 쉐이머스 힌이라는 아일랜드 시인이 두 시인의 실질적인 교류를 하면서 또 인터뷰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스컹크라는 또 시가 있습니다. 그런 두 시인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 엿보이는 그런 세 시를 좀 비교 분석하면서 어떠한 교류들이 있었고 어떤 시적인 영감을 주고받았는지에 관한 연구로 제가 논문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네, 그러면 제가 요거는 본래 비교학회 9월 말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지금 발표 기회를 현대 영어영문학회에서 맡게 돼서 여기서 발표를 하는 상황이고요. 어떤 그 발표문에서는 조금 5장으로 축약을 해야 됐어서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좀 약간 조금 부연적인 설명은 스킵하면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로버트 로웰은 소위 와스프 계층이자 정치 및 사회적 기득권이었고 미국의 대표 시인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엘리트 배경에서 찾지 않고 시 속의 내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고백시를 추구한다. 그는 변모하는 과정에서 시의 수사적인 형식, 모호한 인유, 관습에 얽매이는 것을 벗어나려고 애썼고 재즈와 극적 독백에 관심을 둔다. 특히 이미지즘의 대표 시인이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운율, 분위기, 간결 명료한 시어 선택에 영향을 받고 자신만의 개성을 발견하면서도 가장 사적이고도 어려운 시적 방법, 표현 방법을 강조한다. 그래서 로웰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파편적으로 시에 녹아내고 시의 형식을 자아의 발전 과정이자 창작의 흐름으로 변형한다.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 시집인 매일매일은 나날이 개방성과 불확실성을 드러내며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솔직함의 작가로서 수사적이든 논리적이든 관습적인 구조를 포기하며 해석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평을 듭니다. 여러 시가 한 곳에 집중하다 갑자기 다른 곳에 집중하고 과장을 피할 뿐 묘사보다 더욱 자주 한숨을 쉬며 시 내용에서 기진맥진함을 인정하며 독자에게 죽음을 예상케 한다. 그래서 오히려 무기력, 우울증, 노년에 관한 묘사가 좋다고 평가를 받기도 한다. 로웰이 사망하기 전까지 쉐이머스 이니는 그의 대담한 정치적인 글에 영향을 받는다. 네 번째 시집인 북쪽의 아일랜드의 내전의 폭력성 고발과 희생자들의 애도가 특히 그렇다. 서로의 작품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칭찬했던 두 시인의 시적 교류가 희미해지고 점점 로웰에 대한 여러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며 히니도 그에 대한 논평이 흐려지거나 침묵한다. 이후로 히니는 정치에 과묵하고 간결한 시를 전개하며 로웰의 시에 큰 영향을 준 엘리자베스 비숍의 시학에 천착하는 경향이 있다. 히니가 생각하는 이제 로웰의 시나 아니면 본인의 시가 둘 다 엘리자베스 비숍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빚지고 있음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히니는 로웰과 비숍을 만나기 전에 분명 두 시인의 작품을 알고 있었고 로웰이 사망할 때까지 몇 년간 로웰과 대중적인 우정을 쌓았다. 로웰의 사망 때 히니는 추모사를 했고 그에 관한 글을 제법 쓰고 그에 관한 생각을 인터뷰했다. 버나드 오더뉴는 매일매일에 수록된 에필로그가 히니의 미학적 이상을 구체화하고 그의 예술에 대한 본질적인 변호라며 히니의 시학에 대한 로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시기상 북쪽 집필 후 히니의 5번째 시집인 들릴의 창작 과정에서
로웰과 비숍의 영향력이 점철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흰이 들릴에 수록된 애가를 통해 로웰과의 교류 및 시적 영향력을 타진하고 역시 같은 시집에 실린 스컹크와 로웰의 대표시 작품인 스컹크 시간과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스컹크 시간의 답가로 오해받는 비숍의 시 아르마딜로가 오히려 두 시 작품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챕터 2의 초반 부분은 엘러지라는 흰이의 5번째 시집에 있는 시가 있는데요. 요거는 로웰의 그 추도사라고 할 수 있겠죠. 사망을 슬퍼하면서 쓴 시인데, 보통 대부분의 추도사는 뭔가 그 죽은 시인을 뭐 기리고 뭐 애통하는 느낌인데, 약간은 로웰과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떠올리면서 좀 차분하고도 또 자신의 불안했던 감정들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흰이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밝혔다시피 뭔가 로웰은 약간 이렇게 대담하고 과감한 느낌이었고 자신은 굉장히 소심한 이미지라서 로웰의 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서로 칭찬을 하고 어떤 만족감을 표명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의 이미지는 조금 놀랍기도 하고 자신에게는 약간은 부담스러웠다는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시에 그대로 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초반부에 제가 논문에서는 엘러지의 시를 소개하면서 다른 비평가들의 얘기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4쪽부터 읽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로웰의 스컹크 아워와 흰이의 스컹크의 이제 관련성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로웰의 스컹크 시간과 흰이의 스컹크의 관련성도 비평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모리스는 흰이 스컹크가 로웰의 시를 종교적으로 함축하지만 헬리아트는 흰이가 기독교와 이교도에서 로웰보다 신성과 불경의 종교적 동맹에 대해 더 만족하고 열광한다고 본다. 마이클 캐버나는 두 시집에 나오는 유사성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서 모험심이 강해질 수 있음을 주목하면서 두 스컹크 시는 분위기, 어조, 형식의 차이가 있고 개신교 신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카톨릭 비전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스컹크 시의 연관성은 주제나 형식적인 면보다는 각 시인의 자기 인식적인 성찰에서 비교해 볼 만하다. 로웰 자신은 그 이전 시가 동떨어지고 상징이 많으며 의도적으로 어려운 때에 스컹크 시간이 자신의 시인 경력에서 중요한 시적 재창조의 순간이라고 밝힌다. 자신의 기존 시는 본질을 숨기고 여러 번 뻣뻣하고 유머가 없으며 심지어 불가해한 표면을 제시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로웰은 유연한 목소리와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스컹크 시간으로 자기 옛 모습의 껍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다. 시는 쇠락하는 어느 뉴 잉글랜드 해안 도시를 묘사하며 시작된다. 인용문은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속녀는 빅토리아 시대의 귀족적인 삶을 쭉 갈구하며 동네 해안가 건물들을 모두 사들인다. 그러나 그녀가 사망하고 세월이 흐르며 여름 백만장자가 파산하고 누군가 그의 요트를 경매했고 또 다른 사업가가 자신의 가게를 꾸몄으나 손님을 모으지 못해 차라리 결혼하려 애쓴다며 세월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표현한다. 1년에서 4년은 화려한 과거 역사에서 피폐한 현재 상황과 인물을 그린다. 이어지는 연에서 화자는 언덕에 올라 타락한 현재 상태인 차 안에서 섹스하는 광경을 목격한다. 화자로 드러나는 로웰은 극도의 고뇌와 정신적인 분위기에서 방황하며 나는 지옥이다. 아무도 여기에 없다라고까지 설명한다. 스컹크 시간에선 7년에 가서야 드디어 스컹크가 등장하고 스컹크의 새끼가 겁없이 도시의 거리에서 쓰레기를 먹는 광경을 목격한다. 스컹크 시간은 시인 자신이 무의미하게 살고 있으며 신앙 용기, 삶의 의욕마저 상실했음을 밝히는 일종의 고백시로 통상 읽힌다. 이 시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꾸밈없는 마음과 정신력의 필요성을 암시하며 로웰이 제목에서 적시한 대로 후배 시인인 엘리자베스 비숍에게 헌정되어 그녀의 시 아르마딜로에 답하는 시로도 알려져 있다. 스컹크는 통상 작고 악취로 유명한 동물이며 시의 제목에서 스컹크를 형용사 뜻으로 유추한다면 돼지처럼 욕하려는 대상을 비하하는 말과 취하거나 악취가 난다는 의미에서 극도로 혐오스러운 상태에서
스컹크의 시간은 역겨운 시대를 뜻할 수 있다. 즉 화자의 용기, 욕망, 삶의 목적 등을 잃은 괴로운 기간이 그려진다. 그래서 시의 1년에서 6연은 좌절, 의심, 실패를 표현하고 인용된 7, 8년에서 화자는 스컹크와 새끼가 겁없이 도시 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먹이를 찾는 모습을 목격한다. 악취와 오염의 대명사인 스컹크는 화자에게 열정, 삶에 대한 강한 열망, 다산, 꾸밈없는 천진함, 나아가 독창성으로 확대되고 반대급부로 시인은 자신의 삶이 왜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핍박받고 더러운 작은 동물인 스컹크에게서 화자는 육체적, 정신적인 활력과 에너지를 끌어내 마음가짐을 성찰한다. 많은 동물 관련 시가 화자의 대상 동물과 직접적인 동일시 내지는 의인화를 뿌리치기 어려운데 스컹크 시가는 시 전체에서 화자와 스컹크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편이다. 오히려 그 거리감으로 시인은 타락하고 인공적인 사회에 맞서 살기 위한 결단력과 정신력을 깨닫는 객관화를 보장받는다. 그 다음에 챕터 3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희니의 스컹크에 관한 언급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니는 자신의 시에 나오는 스컹크가 로엘의 시보다 더 친절하고 날씬한 스컹크라고 인정한다. 희니의 스컹크는 로엘의 스컹크보다 가볍고 희극적인 요소가 많다. 희니가 스컹크가 실린 시집 들리을 당시는 이전 시집인 북쪽에서 보이는 아일랜드 내전의 참혹함과 폭력 사태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상황이었다. 당시 희니는 로엘의 버금가는 예술적 좌절을 경험했고 로엘이 스컹크 시간이 돌파구였듯 더 자유로운 시적 방법을 쓸 것을 희니에게 권한다. 즉 자전적 사실을 더욱 표면화하지 않고 일종의 기법으로 사실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컹크의 기법은 로엘의 스컹크 시간에서 보여준 타락한 세상 또는 역겨운 시대와의 단절과는 거리가 멀다. 희니의 스컹크는 부재한 아내로 인해 자신의 고립감을 부각하기보다 오히려 성적 갈망과 외로움에 천착하고 그리움과 추억의 감정이 활성화되며 시적 언어를 통해 화자는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흐름을 띈다. 후반부의 주인공에 등장하는 로엘의 스컹크와는 달리 희니의 스컹크는 처음부터 화자를 미사의 사제복을 입은 방문객처럼 찾아오며 화자는 스컹크의 출현을 숨죽이며 몰래 관찰한다. 희니는 자신의 아일랜드 집에서 몇 마리나 떨어진 미국의 대학교 근처에서 혼자 갑갑한 기분으로 지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그는 아내 마리, 희니의 아름다움, 강렬했던 추억, 그리고 그녀의 성적 매력을 상기하려고 사랑과 욕망으로의 상징으로는 떠올리기 힘든 야행성 동물인 스컹크를 이용한다. 로의 삶에 대한 열정과 시적 독창성이 추구하는 차별된 은유다. 화자가 보는 스컹크의 꼬리는 검은색과 흰색의 줄무늬로 가톨릭 사제 예복의 질감처럼 약간은 거만하게 고추서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저금원에서 스컹크의 반복 출현은 화자에게 특히 희미한 빛이 비치는 밤에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시 전체에서 스컹크와 관련된 표현과 비유에서 후각적 이미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오히려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소리가 잦아들며 화자의 책상에서 최소의 빛을 바라며 시청각 이미지로 전개된다. 관음증자처럼 스컹크를 엿보다가 현재 편지글을 쓰는 아내라는 단어와 와인 한 모금의 여파 그리고 차가운 베개에서 당신을 들이마시는 것 같은 상황을 스컹크 이미지에 겹쳐둔다. 쇠락한 동네와 사람들에 관한 담담한 묘사 그리고 강한 자기 혐오감으로 점철되는 로엘과는 판이한 전개 방식이지만 악취나 더러움이란 스컹크 이미지의 통념을 깨려는 모습은 두 시인 모두 고민한다. 희니는 스컹크라는 밤의 방문객을 보며 현재 자신의 마음속 여인과 닮은 구석을 떠올린다. 몰두하며 매력적이고도 평범하고 신비한 스컹크는 집중력이 강하고 성적 매력이 있으며 솔직하지만 때로는 알쏭달쏭한 아내의 성향과 겹친다. 이어서 신화화되어 나로부터 5피트 떨어진 판자를 킁킁거리는 모습은 스컹크라면 야행성 동물로 밤에 먹이를 찾는 데 골몰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자 사람들의 편견을 깨려는 행위일 것이며 아내라면 존경받을 만한 평판이 있으나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은 채 그녀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평범한 일을 수행하는 모습일 것이다. 스컹크 마지막 년은 로엘의 깨달음을 주는 스컹크와는 달리 직설적이고 성적 욕망에 솔직하다.
히니는 인터뷰에서 스컹크를 언급하며 자신의 시에서 에로티시즘의 역할을 산 생명체 전체에서 한 형태나 다른 형태를 보이는 추진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그는 솔직하게 시에서 회상은 발기만큼 강력하다고까지 말한다. 타지에서 스컹크를 엿보고 아내를 만지던 방식이 그에게 무의식을 통해 다가오며 잘 준비를 했던 아내와 자신과 아내에 대한 검은색 꿈이 촉발된다. 검은색은 실제 아내가 입은 잠옷일 수도 있고 흑백의 기억일 수도 있으며 어두운 공간이라 어둡게 보일 수도 있다. 뭐가 되었든 스컹크의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올린 모습의 아내의 성적 매력과 남편의 성적 긴장감과의 연결은 암울한 시대의 내전으로 피폐한 아일랜드 상황을 대변하느라 지친 히니에게 새로운 시적 기법과 도전적 글쓰기로 보인다. 스컹크의 이 행동 표현은 비숍의 아르마딜로에서도 볼 수 있다. 스컹크의 액션의 모습에서 head down, tail up hun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과 비슷하게 아르마딜로의 시에서도 head down, tail down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엘의 스컹크 시간에서 스컹크가 후반부에 등장하던 아르마딜로도 마찬가지다. 밖에 열기구가 추락해서 그녀가 알고 있는 집이 불탔고 주변 숲에 사는 다른 생명체와 뚜렷한 위험을 가져다 줬다. 불꽃에서 나와 하늘로 날아오르는 올빼미의 비명은 화자에게 무섭고 충격적으로 보인다. 화자는 시간을 거슬러 올빼미가 살던 숲이나 둥지, 파괴된 존재를 반추한다. 올빼미의 둥지가 고대라는 것은 인류보다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시사하고 시 이전 내용에서 밝혔듯 화자가 공중으로 열기구를 보내려는 인류의 사소한 희망과 실수로 자연이 파괴되었음을 한탄한다. 여기서 그녀는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며 고개와 꼬리를 숙인 채 현장을 떠나는 아르마딜로를 주목한다. 아르마딜로가 장밋빛인 건 희망차고 아름답다기보다 화재로 인해 불빛으로 얼룩져 절체절명에 가깝다. 이어지는 구연에서 토끼 새끼와 아르마딜로가 대조를 이룬다. 토끼는 짧은 귀엽고 뛰어나와 구경꾼들을 놀라게 한다. 사람들이 너무 부드러워요 라고 순진하게 반응하지만 그것은 털 때문이 아니라 몸에 고여있는 재 때문이고 화자는 토끼에 불이 붙은 눈이라고 덧붙인다. 화자는 아르마딜로를 봤던 밤의 이미지를 너무나도 멋지고 꿈을 보는 듯하다고 표현한다. 마지막 년의 화자는 아르마딜로를 하늘의 무심한 주먹의 모습으로 그린다. 아르마딜로는 화재에 도망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하지만 동시에 비늘 갑옷으로 덮여서 부조리한 세상과 맞설 수도 있다. 이 시는 공포, 죽음, 꿈, 그리고 인간에 대한 파괴를 다루며 아르마딜로 소재로 두운 가끔의 가군, 직유, 행간걸침 등의 시적 기법을 적용한다. 로엘은 비숍의 아르마딜로에서 폭력과 허상에 인간 세상에 맞서는 이 동물의 매력과 비숍만의 편안하고 단정한 시어를 스컹크 시간에 도입한 듯 보인다. 그래서 스컹크 시간보다는 스컹크라는 희니의 시가 훨씬 더 아르마딜로에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 라는 내용들을 쭉 서술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희니와 로엘 모두 시쓰기의 난관 또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스컹크를 관찰하고 사색한다. 로엘은 자신의 시적 관행을 탈피하고 본질적인 목소리와 깊은 자기성찰의 계기로 스컹크 시간을 꼽는다. 희니는 전쟁과 정치에 관한 직접적인 글쓰기로 지쳐갈 때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일상의 그리움으로 스컹크를 제시한다. 두 스컹크 모두 악취라는 대명사의 편견에서 벗어나 시 속에서 용기와 집중력으로 재탄생한다. 로엘의 스컹크는 암울한 삶의 활력소이자 자연스러운 역동력을 지닌 신성한 깨달음으로 목격되고 희니의 스컹크는 사랑하는 아내의 그리움과 매력적인 모습으로 겹쳐져 솔직한 희니만의 고백시로 드러난다. 특정 동물을 보며 아내를 떠올릴 시로는 같은 들릴 시집에 수록된 수달도 있다. 두 시에 영향을 끼친 아르마딜로는 간결하고 편안한 고백체로 시적 영감을 제시한다. 여러 에피소드처럼 나열된 인간의 군상을 제시한 스컹크 시간과는 달리 열기구, 행성, 추락, 화재, 아르마딜로로 이어져 단편 영화를 보는 듯한 아르마딜로는 연약해 보여도 갑옷 같은 비늘로 인간 공포와 파괴를 견디는 힘을 지닌다. 이는 시인이 해당 동물의 새로운 특징을 덧 입혔다기보다 시의 전개를 통해 본래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독특한 시적 이미지로 구현됨을 뜻한다. 희니의 스컹크에서 아르마딜로가 머리와 꼬리를 내린 행동을 표현한 단어에 주목하며 본인 또한
스컹크, 편지, 캘리포니아, 아내, 침실로 흐름을 이어가며 스컹크와 아내의 다양한 이미지를 창출한다. 휘니는 로웰의 시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비숍의 시를 읽었고 퀸스 대학교에서 그녀의 시를 가르쳤으며 1979년 하버드에서 객원 교수로 비숍의 역할을 대신하며 짧은 교류가 있었다. 톰 폴리는 쉐이머스 히니, 데렉 마운, 그리고 폴 멀돈 시의 형식적 권위와 섬세함은 종종 시인 중의 시인으로 묘사되는 비숍에게 보이지 않는 찬사를 보낸다고 언급한다. 비숍이 시에서 절제되고 침묵과 명상을 추구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에 휘니도 다섯 번째 시집인 들리를 쓰면서 동의했을 가능성이 크며 스컹크가 스컹크 시간보다 아르마딜로에 더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물론 휘니는 인터뷰에서 밝혔듯 정치적인 요소를 시 작품에 녹아내는 대담함에 로웰의 영향력을 인정한다. 시대 흐름 순으로 볼 때 휘니가 자신을 로웰과 비숍의 후계자로 보든 아니면 다소 상반되는 두 시인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든 간에 휘니는 본인의 시적 감각을 더욱 키우는데 타인과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관계의 교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